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혁입니다. 국내 사업장의 99%, 또 근로자의 88%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곳들을 위해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반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이태원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월에 그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네. 일단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동안 또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태원 청장입니다. 제가 충북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북지방청장으로 부임하게 돼서 기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그동안 저희가 중소기업 생업 현장을 찾아서 바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청은 본부와 지방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현장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2, 3회 현장 방문을 통해서 더 많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소통하고 또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발로 뛰시느라 아마 두어 달 동안 정신없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어떤 기관인지 저희가 소개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북지방청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충북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총괄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북도 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요. 도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이라든지 또 전통시장 지원, 이런 고유의 어떤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충북지방청이니만큼 본부의 정책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정책이 우리 지방에 잘 적용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또 살펴서 정책 개선을 또 건의를 또 하고 있고요. 도내에는 많은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기관들의 어떤 총괄 구심기관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매월 저희가 유관기관장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의 계획과 집행 현황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서로 각자 그 기관들이 협업할 어떤 제목을 찾아서 서로 협업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다양한 역할들을 또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그 취임 후에 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들 뭐 많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충북 지역의 전체 중소기업은 한 네. 11만 개 정도 되고요. 그렇게나 많습니까? 네네.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전체 한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10% 정도가 제조 업종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 충북도는 전체 매출액이 로 따지면은 제조업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북은 제조업 활동 중심 구조로 산업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렇네요. 네. 충북은 도내 잘 아시다시피 전략 산업이 있는데요. 네. 바이오라든지 의학,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산업으로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반도체 부문이 세계 시장 호조에 힘입어 가지고 도내 전체 수출액의 한 50% 이렇게 근접하는 등 나름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선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동향을 말씀드리면은 네. 대내적으로 또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데 대외적으로는 뭐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다시피 일본 수출 규제, 네. 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어려운 현안들이 굉장히 또 많이 산재를 해 있고 사실 방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도 악화가 되고 있고요. 긴장감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제 부품 국산화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일본 수출 규제의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지난 8월 2일 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어떤 네.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한국은 이제 수출 우방 국가 수출 규제에서 좀 제외돼 가지고 상당히 까다롭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화이트 국가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무역 관리령에는 한 1,120개의 어떤 전략 물자가 있고요. 네. 그 중에서는 생화학 무기 등을 제외한 그게 한 263개의 어떤 민간 품목인데 네. 그 민간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나 화이트리스트 국가 아닌 경우다 똑같이 똑같아요. 적용을 받고요. 그를 제외한 857개의 비민간 물자에 대해서는 화이트 국가의 경우에 수출 절차에서 좀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부터 시행된 이 수출무역 관리령의 개정안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때까지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던 그런 수출 품목이 이제 앞으로 개별 허가 품목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허가를 받게 되면 3년간의 어떤 전체적으로 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함에 따라 가지고 수출할 때마다 네네네. 계속. 그래서 유효 기간이 이제 예전에는 3년이었는데 네. 지금 6개월로 이렇게 단축이 되고 또 처리 기간도 종전에는 일주일 걸렸는데 네. 이제 앞으로 3개월 이내로 이렇게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조금 어려울 예정이 있고요. 향후 전망으로 봐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나 충북도에서나 각 기관들이 그동안에 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런 크게 피해가 없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저께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뭐 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어떤 그 품목이라든지 또 대체 구입처를 찾기 어려운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어려움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제가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8월 28일부터 이제 네네.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들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부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게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 7월 22일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정부하고 유관기관 그리고 각 기관들로 한 27개 기관이 소재 부품 대응 수급센터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차원에서도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12개 지방청이 있는데 네. 각 지방청마다 애로 신고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동향을 또 파악을 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파악을 하고 또 지원 방안을 또 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맞아요. 또 네. 소재 부품의 어떤 장비 이런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앞으로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정부 예산 2,732억 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네. 그동안 대일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을 연구 개발하는 자금하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앞으로 이 규제가 진행이 되면은 기업들이 좀 많은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일본과의 거래 단절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뭐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 세부 방안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대중소 상생협의회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기업이 이렇게 기술 개발할 걸 찾고 또 그것을 개발해 줄 중소기업 간에 상호 연계하에서 기술 개발을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좋은 것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그렇죠. 대기업에 이렇게 전량 납품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같이 연결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기부에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뉴스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이제 기계가 알아서 부품을 하는 작업들을 수행하는 걸 봤는데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뭔지 먼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스마트 공장은 ICT 기반, 네. 즉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떤 제조 전 과정의 정보화라든지 자동화, 지능화를 통해 가지고 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그런 미래형 공장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이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금년에는 보다 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으로 한 3,125억 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에 4천여 개의 어떤 스마트 공장의 신규 보급이나 네. 또 기존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기업들에 대해서 고도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 지원을 말씀드리면은 네. 구축하지 않은 기업과 구축한 기업들을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구축 기업에 대해서는 제조 현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 또 기업 지원을 위한 관리 시스템인 솔루션 비용 구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비용의 50% 이내에서 한 1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기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는 기존의 공장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데 또 수준 향상을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죠. 네. 고도화 지원을 위해서 한 1억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정부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저희 충북도에서도 스마트 공장 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 부담액의 한 10% 1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근데 이 스마트 공장 구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제 우려의 목소리들도 높습니다. 이 우려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스마트 공장의 어떤 구축으로 인해서 학계에서나 뭐 이렇게 연구 보고서에서나 일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네. 그런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단기간에는 아마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한 5천여 개에 대한 어떤 중소기업을 조사를 한 적이 있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인해서 또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품질이 향상돼서 결국 이게 또 매출액이 또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기업이 고용도 또 이렇게 같이 증대한 것으로 봐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서 좀 스마트 공장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기청에서 그러면 이 스마트용 공장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은 많은 중소 중견기업이 이 제도를 알고 네. 또 신청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지방청에서는 올 상반기에 충북도와 11개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또 많은 중소기업들한테 그런 사항들, 지원 사항들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설명회를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하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 공장을 또 지원을 또 수요기업의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입에 대한 어떤 그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오픈 아카데미를 또 개최를 하고 또 기존의 스마트 공장을 또 구축한
기업에 대해서 또 그동안의 경과와 노하우를 또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네. 기업 비용도 한 5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투자를 있기 해야 때문에, 된다는 거죠. 예, 네. 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 기업들이 어떤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공장을 자기 기업 사정에 따라서 맞게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적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저희가 그것을 원하는 기업과 또 그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네. 어떤 공급 기업들 간에 상호 이렇게 매칭 대회를 개최를 한 2차례 정도 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공장 구축은 관내에서 충북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충북 테크노파크하고 연계를 해서 수요 공급 기업들을 이렇게 모셔서 또 그 기업들에 대해서 상호 심층 상담을 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공장 여건에 맞는 어떤 스마트 공장을 하도록 또 했고요. 또 그리고 이게 또 금년 7월에 저희가 충주에 정사내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는 상생 나눔형 이렇게 스마트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삼성에 있는 기술을 정산애강에 이렇게 전수를 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 창고 적재율 향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설비의 어떤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매출액이 향상되고 그런 성과를 나눴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런 스마트 공장 사업을 네. 또 많이 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알려야 중요한 되죠. 것이 예. 언론에 홍보 활동을 또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CJB 라디오 광고라든지 또 기업에 대한 어떤 성과 공유 이런 걸 또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 7월 23일이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로 이제 충북, 강원, 부산을 포함해서 총 7곳이 지정이 됐는데요. 그 규제 자유특구 지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 예. 규제 자유 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수도권은 안 되고요. 그렇죠.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을 해서 그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그 규제를 유예를 받거나 면제를 받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규제 샌드박스라 그러거든요. 규제를 우리 모래에서 애들이 소꿉장난 할 때 네. 모래 속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샌드박스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는데 금년 4월 17일 날 규제자의 특구법이 이렇게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중기부에서 7월 23일 날 저희가 충북도의 스마트 안전 분야를 포함한 전국 7곳에 네. 규제자의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업 기회가 또 앞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투자 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방금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안전 제어 규제 자유특구 이제 충북에서 지정이 됐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하고요. 좀 기대되는 효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스 안전 관리법에 의하면은 가스 시설 등의 경우에 이렇게 유선 제어 장치만 유선 차단 제어 기술만 인정이 되고 무선 제어 차단 기술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특구 이렇게 지정을 통해 가지고 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개발 기술을 통해서 무선 제어 차단 기술을 우리 이게
가스용품에 최초로 적용을 하게 됐거든요. 이 적용을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안전 제어 분야는 또 충북도의 어떤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요. 향후의 사업으로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인프라 구축과 또 세부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들에 정부 예산이 일정 부분 이렇게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지금 바이오 의학 분야가 충북도에서 규제자의 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조금 이제 충북도에서 욕심을 더 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이오 의학 분야를 이렇게 규제자의 특구로 추가 지정을 중기부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가유래 면역세포 치료제 임시 허가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앞으로 저희 부에서 식약처가 또 이렇게 그 관할 허가 간청이거든요. 네. 식약처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그 규제가 완화가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중기부하고 충북도에서 협의를 잘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말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창업 붐이 있는 것처럼 뭐 젊은 층에서도 창업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고요. 이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지원들도 또 하고 계신다고요. 네. 충북 지역의 신설 법인 수가 금년도 5월 통계를 보니까 네. 지금 전국에는 한 4만 5천여 개의 창업이 신설 법인이 창업을 했는데 네. 충북은 한 2.4%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제 충북의 경제 규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충북 경제 규모는 전국의 한 3.1%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신설 법인 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창업 지원 정책을 좀 활성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 창업 정책만치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창업 지원 제도가 형성이 됐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좀 핵심적인 사항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는데요. 창업한 지 예비 창업자나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 창업 교육부터 아이템 발굴,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패키지식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충북대학교하고 네. 또 교통대학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노력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업 도약 패키지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약이니까 창업 초기 패키지 이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업한 지 3년 이상, 조금 7년 이제 운영을 미만. 해보신 분들. 네. 7년 미만 기업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창업 후에 성장 단계를 도와드리는 기업인데 그래서 글로벌 기업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링하고 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코칭해주는 이런 지원 제도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창업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사업을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기술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지원 제도도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딤돌 창업까지 하고 네. 그리고 선도형 창업까지 이 두 가지로 있는데 디딤돌 창업까지는 말 그대로 디딤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창업기업이나 특히 여성 기업들 지원을 위해서 디딤돌 창업까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디딤돌 창업까지를 마친 기업들에 대해서 창업기업의 성과 창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도형 창업까지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이제 지원 제도들이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네. 필요한 정보들은 또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또 들고요. 이 앞에서도 이제 최저임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내수 침체도 그렇고요. 이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게 준비가 돼 있을까요? 예.
전통시장 지원은 사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인데요. 개별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 있지만은 전통시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바운다리 내에서 이리 지원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시장의 환경 개선입니다. 무엇보다 시장 방문객들이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편의시설을 가지고 또 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종전에는 아케이드 설치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의 지붕. 네, 비와도 그냥 걸을 비와도 수 문제가 있도록. 없으니 예. 아케이드 설치를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를 좀 만들어준다든지 또 화장실을 또 이렇게 잘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어떤 편의시설 설치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시장 구축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개보수를 지원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네. 접근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시장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고객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을 정부가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시설 설치뿐만 아니고 네. 그 이외에도 요즘에 또 전통시장을 또 더 많이 찾기 위해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사업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지금 단양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이제 문화관광형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의 어떤 역사와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해서 특색 있는 어떤 그리고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같이 연계를 해서 만드는 건데 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전체적으로 희망사업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환경 개선을 통해 가지고 시장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청년몰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 일부 도시에서 전통시장 화재가 일어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재산과 인명 손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처에서는 화재 알림 시설 설치라든지 노후전선 사업이라든지 정비라든지 화재 공제 사업 이런 사업들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장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소 그 충북청에서도 그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구매 확대를 위해서 많이 또 애쓰고 계신다고요. 네. 아무리 이제 좋은 환경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한다 그래도 또 많은 고객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 해서 고안한 것이 이제 온누리 상품권.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도 있지만 네. 이것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에서만 활용이 되는 이런 전용 상품권이기 때문에 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충북도에서 전체 판매 실적이 지금 85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 전국적인 비율로 따지면 한 네. 1.3%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약한 수준이군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전통시장 수라든지 우리 경제 규모가 3.1%에 비교해서 조금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 예. 그래서 말인데 이제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제 생각에는 도민분들도 많이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누리 상품권은 우선적으로 구매 방법은 지금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등 한 14개 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은 현금으로 구매하고 구매할 수 있고. 공무원 이렇게 그 복지카드로도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개인이 현금 구매할 때에 5% 할인을 해줍니다. 30만 원까지 월 1회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품권은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입하신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에 1,500여 개의 그렇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어딜 가도 쓸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로페이를 홍보하는 문구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제로페이가 어떤 결제 서비스인지 궁금하고요. 이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간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정부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카드 회사의 어떤 수익성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간의 인하 노력이 조금 반영이 많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요즘 좀 어렵잖아요. 요즘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가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좀 비용을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결제 시스템이 제로페이 시스템이고요. 요즘 누구나 뭐 휴대전화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다 네.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휴대전화를 활용해서 네. 상품 구입을 하는 모바일 결제 이런 방식을 지금 제로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할 때 네. 소득공제가 한 15% 되고요. 현금을 카드를 사용할 때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비율이군요. 네. 네네. 그리고 사업자,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평균 소상공인들의 제로페이 그 수수료는 한 0.3% 이렇게 되는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봐서 네. 소상공인들의 한 93%를 차지하는 우리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로페이의 수수료를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로페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런 카드 수수료율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이 아마 소비자에게도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제로페이 사용법과 결제 방법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로페이 사용법과 결제 방법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로페이는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먼저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에 직접 스캔해서 결제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은 편의점에서 활용을 하는 건데 네. 가맹점의 어떤 결제 단말기, 우리 포스라 그러잖아요. 네. 판매 시점 관리라고 하는 포스의 스캔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의 QR코드를 인식해서 결제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뭐 내려받을 필요가 없이 기존에 출시된 은행 결제 앱을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제 방식은 휴대전화의 결제 앱의 인식을 통해서 소비자하고 판매자의 어떤 계좌로 네.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제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40%의 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또 도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 지원 정책이 현장에 잘 스며들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충북도의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열심히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또 전통시장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이렇게 우리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상공인과 또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